포럼 시작 전에 일단 제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저는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이선영입니다. 지금부터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가 주최하는 2020 대구 시민사회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포럼의 의도를 잠깐 말씀드리면 코로나19로 촉발된 변화로 전 사회 구성원 모두가 어려움과 혼란을 겪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소통, 참여, 연대 방식으로 활동해온 시민사회 영역은 더 큰 어려움과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런 변화 속에서 대구 시민사회가 시도했던 새로운 소통과 참여에 대한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자리로 이 시간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그럼 오늘 포럼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발제자 두 분과 토론자 세 분이 함께 참여해 주십니다. 발제자로는 오늘 참여자 중에 가장 먼 곳에 계신 분인데요. 서울에서 참여연대 활동하고 계시는 이계정 미디어 국장님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참여연대에서 일하고 있는 이계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지역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혹독한 위기를 연대의 힘으로 헤쳐나갔던 대구 장애인 지역 공동체 조민재 사무국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장애인 지역 공동체 조민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예, 토론자로는 사단법인 대구시민센터에서 활동하시는 장영실님, 협동조합 아울러의 박성익 대표님, 그리고 환경운동연합의 김민조 부장님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진행에는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공정옥 센터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 대구시민사회 포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공정옥입니다. 우리 이선년 팀장님의 숨차는 안내를 받고 등장을 했습니다. 온라인상으로 이렇게 만나는 게 제법 익숙해지려나 싶은데도 여전히 낯설고 어색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 오늘 행사를 오프라인으로 준비를 했었고 거의 12월 초에만 해도 소규모라도 오프라인으로 만나자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난주 넘어가면서 진짜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고 대면하는 거는 어렵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급하게 온라인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소 준비나 이런 과정에서 부족한 거나 이런 게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잘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변화의 시기 시민사회는 어떻게 소통하고 행동할 것인가 이런 주제로 저희가 오늘 포럼을 진행할 것인데 사실 3월에 코로나가 대구에서 어 한창일 때 이 주제를 지금 이 시간까지 가져갈 거라고는 저희 사실 예상을 못 했었거든요. 근데 한 해가 다 가고 있는 이 시점에도 이것을 논의해야 되고 내년 초도 아직 사실 정확하게 그려지지 않는 게 좀 답답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오늘 저희가 모신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제 원래 이 코로나19 상황을 나름대로 대처해 나가셨던 여러 단체 사례들을 좀 들으려고 모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신청하신 분들도 궁금하실 거예요. '다른 단체들 어떻게 진행하나? 우리가 처해진 답답한 걸 어떻게 헤쳐나갈까?' 이러실 건데 뭐 작은 힌트나 지혜들을 같이 모아 봤으면 하는 자리에서 마련됐습니다. 두 분의 발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참여연대 시민소통국장 이계정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실 건데요. 모이지 않고 힘을 모으는 상상이란 주제로 15분 동안 발제를 해 주십니다. 사실 보내주신 자료는 굉장히 방대하고 한두 시간 같이 둘러앉아서 얘기를 충분히 해도 모자라는 시간입니다만 저희가 온라인의 한계가 또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15분 정도로 부탁드렸으면서 아주 엑기스만 뽑아서 말씀을 해 주실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먼저 우리 이계정 국장님 크게 들리시도록 박수를 치고 모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을 것 같아서 바로 그냥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할게요. 네. 그 저희가 사실 시민들의 참여나 소통에 대해서 고민한 거는 올해의 고민은 아니었고요. 몇 년 전부터 참여연대에서는 계속 시민단체로서 시민들과 어떻게 참여할 거고 참여를 만들어내고 소통을 할 거냐가 가장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 이제 5-6년 더 집중해서 저희 중점 과제로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마침 또
올해는 조금 더 다른 온라인이라는 상황이 겹쳐지면서 어떻게 다르게 만날 수 있을지, 참여를 하게 할 수 있을지 저희도 이제 큰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 제목에 대해서는 결국에 계속 고민을 하다가 봐도 결국엔 '현장에 모든 해답이 있지 않나?' 요런, 그래서 '시민들과 만나고 소통했을 때 거기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것이고, 그 얘기는 결국에는 그전에, 올해가 아닌 이전에 회원들과 시민들과 만났던 고런 내용들이 결국에는 지금 바탕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요런 제목을 한번 지어 봤고요. 자료가 많기는 하지만 이거는 저희도 내부적으로 내년을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올해 해 왔던 행사 위주로, 사례 위주로 정리를 한 거기 때문에 발제라고는 하더라도 이게 이론적인 바탕이나 그런 부분으로 준비된 거는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인데 이건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저는 17년 정도 지금 참여연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공유 드린 자료는 사실 지난 7월에 사단법인 시민이라는 곳에서 거의 비슷한 주제로 포럼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소통하고 참여를 이끌어낼 것인가." 그래서 고 7월에 저희 상반기 내내 했던 사례들을 정리했던 내용이고, 오늘은 그거의 연장선에서 하반기에는 어떤 활동을 했는지 추가했던 내용이어서 참고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요건 목차이고요. 목차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연대 소개는 뭐 요 자료를 통해서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는 인제 94년도에 창립을 했고 지금은 올해가 26년째이고요. 회원은 15,0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근데 상근자는 54명인데 여기에 활동 기구가 11개이고 부설 기관이 4개가 돼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명칭 때문에 혹시 "지부나 지역 사무소가 있냐?"라는 얘기는 있지만 그렇지는 않고, 참여연대는 서울에 있는 곳이고 비슷한 이름의 명칭에 있는 단체들은 저희 네트워크라고 소개해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여연대 시민참여 캠페인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래서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시민과 회원의 참여는 왜 중요할까? 이게 저희 참여연대 교육기관인 아카데미 느티나무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에드보커시 강좌가 있는데 "시민들과 함께 어떻게 우리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낼 것인가"라는 강좌가 있는데 그 강좌에 포함된 일부 내용이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 시민들과 어떻게 함께 해갈 것이냐, 그 세계적인 역사적인 맥락을 정리한 내용이어서 공유 드리고자 해서 여기에 한 페이지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맨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올해의 시민 참여를 고민했다기보다는 저희가 2014년에 20주년 맞이하면서 조직 평가를 하면서 그동안 2002년부터 시민들이 스스로 나서는 여러 가지 촛불 집회의 경험을 통해서 달라진 시민들과 어떻게 참여연대도 함께 갈 것인가라는 평가를 통해서 20주년 선언문에 "행동하는 시민의 동반자이자 시민들의 지원자로서의 참여연대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때부터 계속 조금 이제 창립 때부터 시민과 회원과 함께할 부분을 고민은 했지만 좀 더 행동하는 시민들하고는 어떻게 함께할 것이냐, 이게 중요 과제였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작년에 시민소통국이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민 참여라는 부분이 단순한 참여뿐만이 아니라 시민들과 소통하고 커뮤니케이션하는 부분들, 그래서 널리 우리의 활동을 알려내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시민소통국이라는 걸 구성을 했고, 그리고 이 참여하는 회원이나 시민들이 결국에는 어 활동을 지지하고 강화시키는 데에서 중요한 축이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이 있어서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참고 자료로 저희가 왜 참여연대가 몇 년째 시민들과 회원들과 소통하려고 더 주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고민했다라는 내용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공유 드리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참여연대 15,000명 회원들
같은 경우 회원들은 어떻게 참여연대에 참여하고 있는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다른 곳도 비슷할 것 같은데 자원활동을 통해서 많이 하시고요. 또 저희의 회원들은 특이하게 날개라는 이름으로 후원 물품을 되게 많이 보내주세요. 그런 것들이 뭐 먹을 거가 제일 많기도 하고 거기 A4 용지 같은 것도 많이 있고, 그리고 실제로 뭐 컴퓨터나 이런 것들도 보내주시면서 회비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물품으로도 많은 지원을 해주시고, 그리고 자원활동으로도 많이 함께 해주시고, 또 한 분야는 저희가 상근자가 54명이지만 저희한테 되게 큰 조력자, 중요한 조력자 중에 한 분들이 실행위원이라는 전문가 그룹입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자원활동으로서 저희 참여연대에 함께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올해에 이제 큰 소통이 될 수 있었던 채널 중에 하나가 회원 단톡방이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저희가 이걸 운영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회원들과 소통하는 게 되게 좋은 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어려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많이들 얘기하시는 그 대화 속에서의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고민들이 있어서 회원 단톡방을 만드는 거에서 되게 주저를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회원들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특히나 또 서울에만 저희가 사무실에 있어서 지역의 회원분들이 참여연대를 이제 구성원들을 만나고 싶어하는 바람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2004년 그때쯤부터 이제 창립 10주년쯤 되면서 지역 회원들을 만나러 가는 행사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총회가 끝나고 나면은 뭐 주요 대도시 찾아가는 방식으로 회원들을 만났었고, 저희가 이제 그 20주년 이후로 그럼 회원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만나야 될 텐데 어떻게 만날까? 회원들의 참여를 어떻게 이끌어낼까라는 바탕 속에 그럼 만나야 된다 해서 수도권 중심으로 회원들을 만나러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오라고만 하지 말자, 가자. 그래서 우리 동네 참여연대라는 프로그램을 한 달에 2번씩 정도 운영을 했고, 그래서 저희 이제 서울에 있는 구마다 거기 자기 집 근처에서 만나면 조금 더 쉬울 테니 거기서 만나면서 그분들을 만나기 위해 약속 장소를 잡아야 될 테니까 카톡방을 열은 거예요. 열고서 거기에서 만날 장소를 정하고 그리고 언제 만나고 뭐 이렇게 했는데, 만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할 얘기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저희가 카톡방이 23개가 만들어졌고, 그 후에 올해는 이제 원래는 저희가 오프라인에서 만난 다음에 그 온라인 방을 여는 게 순서였는데, 올해 1년 내내 못 만나니까 이런 카톡방이 있다는 것을 아신 다른 이제 그 카톡방이 없는 지역의 회원분들이 우리도 만나고 싶다, 그리고 소식 좀 받고 싶다 이래갖고 올해는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 6개를 더 카톡방을 만들어서 현재는 30여 개의 카톡방을 운영을 하고 있고, 총 합치면 한 1,500명 정도 여기 이제 포함하고 계신 것 같아요. 한 카톡방당 한 10명에서 15명인데, 올해 저희가 이 카톡방이 없었으면 어떻게 회원들을 만났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카톡방을 통해서 저희의 활동 소식을 꾸준히 전달을 해드렸어요. 근데 물론 어려움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활동에 있어서 회원들이랑 항상 마음이 맞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맞지 않을 때는 이제 불만도 많이 얘기하시고 많이 혼도 내주시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어쨌든 회비로 받고 있는 활동하고 있는 단체로서 회원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소중한 채널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고 또 저희가 올해 특별히 이제 달라졌던 상황 중에 하나는 총회를 다들 비슷하셨을 것 같은데 온라인 병행으로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원래는 2005년도에 이미 온라인 총회를 병행하겠다는 정관을 만들었었어요. 만들었지만 계속 고민이 됐던 거죠. 이걸 진짜 오프라인만 준비하는 것도 되게 쉽지 않은 일인데 온라인까지 어떻게 병행하지? 의견은 어떻게 받지? 이런 고민을 10년째 하다가 결국 이제 일을 하다 보면 반드시 필요한 거가 아니면 후순위로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걸 계속 안 하다가 올해는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온라인 총회를 병행을 했고, 그 연장선에서 저희는 원래 이제 총회 전에 회원들을 모셔갖고 토론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제 해당 그 연도에 어떤 사업을 더 중점으로 해야 될지 이런 얘기를 듣는 자리를 했었는데, 이번에 그 토론회도 못해서 회원 전체 설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원 전체 설문을 통해서 어떤 활동에 대해서 중심을 해야 될지 의견도 듣고, 근데 저희가
10년 전에도 회원 전체 설문을 했을 때는 한 10% 응답을 했었거든요. 근데 요번에는 한 15% 정도 더 많은 분들이 회신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계기로 저희가 사실은 회원 전체한테 설문 받는 거를 잘 안 해요. 이제 의견을 받아도 그거대로 실행을 못 하면은 의견을 받는 거에 대한 뭐 죄송함도 있고 부담도 있어서 하진 않았는데, 올해는 워낙 만나지를 못하다 보니까 좀 더 의견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게 있어서 회원 확대 캠페인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도 회원 전체한테 설문을 했고, 역시 많은 분들이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네, 요 회원 확대 캠페인에 대한 설문은 다른 데도 비슷하실 수 있겠는데, 저희도 코로나 영향으로 회원 가입이 많이 줄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회원님들의 지혜를 한번 모아 보자. 그리고 회원님들한테 주변에 회원 가입을 추천할 수 있을 때 뭐가 필요한지 들어보자. 요런 취지로 회원 설문도 했고요. 저희가 매달 회원 그 소식지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소식지에 대해서도 회원 전체한테 참여연대 소식지가 어떤 내용을 담았으면 좋겠는지 이런 이제 설문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게 만약에 코로나 상황이 아니었으면 회원 전체한테 설문을 하는 건 조직적으로 막 되게 긴 논의가 필요하거든요. 비용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응답을 받았을 때 어떻게 실행해야 될지 이런 부담들이 있어서 쉽지 않았던 건데, 올해는 어쨌든 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적극적으로 회원의 의견을 받는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요 부분은 저희가 처음에는 되게 이 상황에 어떻게 회원을 만나야 되냐, 어떻게 해서든지 상황이 조금 나아지면 회원을 만나겠다, 이런 게 상반기에는 되게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행사를 막 준비했다 취소하고 준비했다 취소하고 이렇게 했는데, 처음으로 줌을 시작한 게 저희도 이제 4월에 저희는 교육기관이 있어서 강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작을 했는데, 한 2번 정도까지는 막 그 설명하는데 너무 막 지치고 두렵고 이거 회원들 참석 안 하면 어떻겠는가 했는데, 뭐 한 5 월부터는 저희 인제 전체 회의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모든 걸 지금은 줌 회의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는 저희 인제 그 코로나 단계 때문에 다 재택하고 있거든요. 구성원에 반반씩 재택하고 있는데, 저희 전문가 실행위원들 자만활동가 계신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15개 부서가 모두 회의를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도 다 지금 줌으로 하고 전반적으로 줌으로 회의를 하는 것이 익숙해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뭐 여러 가지 특강이나 이런 것들도 회원들을 만나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데, 이게 4월에 총선 이후에 했던 첫 번째 특강은 되게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 그다음부터는 이제 비슷한 패턴의 특강이다 보니까 점점점 참여가 줄어들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도 그게 되게 고민이더라고요. 어떻게 이 특강이나 이런 거에 회원이나 시민들을 많이 참여시킬 건가, 그런 것들이 고민되고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조금 더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인제 예년에 시민 참여 활동으로 했던 것들을 어떻게 온라인으로 바꿀 거냐, 이런 고민들이 많았는데, 저희가 매년 세월호 노란 리본 공작소라는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여연대 사무실로 오셔서 노란 리본을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인제 이게 저희 참여연대 시민 활동 중에 제일 호응이 높고 참여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올해는 이제 오시라고 할 수는 없으니 그러면은 노란 리본 제작 키트를 보내드리자. 그래서 그분들이 집에서 만드셔 갖고 저희한테 다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그거에 필요한 곳에다가 나눠줍니다. 그래서 되게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광화문 강좌의 퍼포먼스도 저희 인제 그 춤 강좌가 있는데, 그 강좌에 모인 분들이 매번 이제 사회적인 이슈가 있는 데 가서 퍼포먼스를 하시거든요. 근데 올해는 같이 모여서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옆에 나중에 영상을 클릭해 보시면 되는데, 각자 개인들이 퍼포먼스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영상을 모아 갖고 그걸로 세월호를 기념을 한 행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인제 여기는 저희 그 부설 교육기관 요 앞에 보여드렸던 이제 영상에 참여된 요 커뮤니티가 활동을 되게 열심히 잘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의 궁극적인 목표가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낸 다음에는 참여하신 분들끼리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분들이 관심 있는 이슈를 계속 참여연대가 같이 가겠다, 요런 목표가 하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제일 잘 실행하고 있는 게 아카데미 교육기관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교육기관의 강좌를 통해서 관심사가 비슷한 분들이 모여 갖고 서로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발언을 하거나 그분들이 모인 목적, 그러니까 미술을 그리다가 모이시는 분들도 있고 춤을 추다가 모이신 분들도 있고 역사 강좌를 통해서 모이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의 관심사에 따라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이전부터 어쨌든 시민들의 참여를 계속 고민했다고 했듯이 저희가 작년에는 사법농단 이제 재판이 있을 때 시민방청단에 함께 갔었거든요. 그래서 가지 못한 아쉬움이 있는데 올해는 이제 또 다른 것 중에 하나가 공익제보자 지원 사업을 저희가 되게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익제보자 분들이 엽서 쓰기를 사무실에 와서 같이 했었어요. 근데 이것도 하기 어려우니 온라인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남기실 수 있게 하고 또 그 편지 쓸 수 있는 키트를 여기도 보내드려서 그분들이 쓰면 저희가 받아서 그 공익제보 피해받은 분들한테 응원의 편지도 드리고 그분들이 그 주의를 복귀할 수 있도록 호소하는 방식으로 그 관계 기관한테 전달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저희도 역시 창립 기념식이 9월에 있었는데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프라인으로.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행사도 하지 않았고 다만 저희가 저희 재정에 일부 부족한 거를 창립 기념식 즈음에 회원들의 일시 후원을 요청을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행사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되게 민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싶어서 저희가 이벤트로 세상을 바꾸는 1000만 걸음 챌린지라는 형식으로 온라인 페이지를 만들어서 기부하고 챌린지에 참여하자 뭐 이런 식의 행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고 요거는 저희가 지금 이제 2018년부터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서명 캠페인인데 빠띠 캠페인즈라는 플랫폼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플랫폼에서 저희가 필요한 이제 이슈에 대해서 서명을 받고 그 받은 분들한테 분명하게 이후에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소식을 계속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거는 참여와 소통이라는 거에 방점을 둬서 서명을 받고 나면 저희가 그 종이에 받아서 제출하고 나면 끝나버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이슈에 관심 있는 분들하고 계속 이제 그 이슈가 해결될 때까지 가겠다라는 식으로 소통을 하는 건데 그런 툴로서 이 빠띠 캠페인 엔진을 활용을 하고 있고 저희한테는 든든한 지원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제일 많이 소통하면서 하고 있는 게 공수처라고 볼 수 있겠고 이거에 관련해서는 지금 역시 다시 또 캠페인 페이지를 열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저희 내부적으로 어떻게 협업을 하고 있는지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 저희는 이제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 고민이 더 깊어졌긴 했지만 이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각각으로서 힘을 발휘하기는 쉽지 않다. 이게 서로 연결이 됐을 때 가장 효과적일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 이제 이미 작년까지 오프라인으로 만나려고 했던 그런 노력들을 온라인으로 전환시켰을 뿐이지 그게 아주 새롭거나 정말 별다른 주제거나 그러지는 않았다. 근데 저희도 온라인에서 계속 만나다 보니까 그 고민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답답함이나 아니면은 그래도 함께 만나서 얼굴을 보는 거에 효용성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 10월, 11월 사이에 코로나는 약간 이제 조금 누그러들었을 때 잽싸게 정말 조금이라도 모여보자. 그래서 3, 3, 5 만나는 행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행사당 뭐 많이 와봤 이제 10명 이내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그 오신 분들은 되게 만족도도 높으셨고 저희도 오랜만에 회원들 만나서 되게 좋았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런 이제 활동들을 하면서 저희도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행사는 했지만 어떤 것이 더 회원들이나 시민들하고 잘 만나는 건가라는 거는 더 많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어요, 실제로. 저희가 11월, 12월부터 해당 부서들이 어떻게 하면은 요즘에 바뀌어진 그 트렌드에 맞게끔 또 그리고 우리 회원들은 어떻게 만나는 게 더 좋을지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올해 했던 여러 가지 활동들을 잘 정리를 해서 내년에는 잘 안착시켜야겠다. 그게 저희한테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지금 저희가 고민하고 있다는 것까지 말씀드리고 오늘 저희 사례 발표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계정 국장님 감사합니다. 박수 소리 들리시죠? 네, 귀가 네. 쩌렁쩌렁할 때로 아마 박수를 다들 치고 계실 것 같은데, 제가 그래도 공지를 하려고 했는데 책팀방에 몇 분 질문도 주시고 막 우리 최미리 님께서는 발표 자료 공유해 주시죠. 예, 저희가 공유를 해 드립니다. 뭐 공유와 관련해서는 행사 네. 끝날 때 또 따로 안내를 드릴 거고요. 주제 발제 두 분을 저희가 모셨는데 그 두 분 얘기 들으시는 중에 아마 궁금하신 게 많을 것 같아요. 충분하게 다 인제 질문을 받지는 못하겠으나 한두 분 정도는 저희가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질문이 올라왔으니까 우리 이계정 국장님한테 드리는 질문 한두 개 하고 그다음 또 발제를 들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같이 보이시죠? 이계정 국장님도. 이게 단체가 재정 사업을 오프라인으로 하지 못하게 돼 어려움이 많은데 참여연대에서 진행했던 온라인 챌린지 참가율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그리고 오프라인 보다 온라인으로 전환했을 때 장점은 어떤 건지 요거 하나 질문해 주셨고요. 어 한 분 더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한 분 질문 같이 하고 답변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인제 말씀하신 내용에 다 공감하시고 참여연대가 특히 중점을 두는 부분이 뭔지 요렇게 질문을 주셨네요. 요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는 이제 회원 가입은 줄어서 되게 걱정을 하고 있는 형편인데 감사하게도 저희가 인제 매년 예산의 한 10%가 부족하거든요, 회비로 충당하기에는. 그래서 창립 기념식 즈음에 한 달 기간 집중적으로 인제 튼튼 재정 캠페인이라는 걸 하고 있는데 다행히 저희는 달성을 했습니다. 그게 인제 근데 저희가 그거를 할 때 세 가지 방법을 해요. 회원들한테 직접 참가자들이 할당량에 전화 드리거든요. 전화 드리는 거. 그리고 요번에 챌린지 페이지를 열은 거. 그렇게 하고 행사가 있었는데 인제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행사는 안 한 거고 전화 드리는 건데, 전화 드리는 걸 되게 고민했었어요. 이 코로나 상황도 안 좋은데 '회원님의 형편이 더 안 좋을 텐데.' 이랬는데 오히려 결국에는 이게 목소리를 들으시면 회원님들도 본인의 형편이 쉽지 않아도 후원을 해 주시더라고요. 저희가 오히려 온라인보다는 사실 전화 작업을 통해서 더 많은 후원이 있으셨어요. 그게 한 가지가 컸었고, 또 하나는 저희는 실행위원이라는 자원활동가분들, 이 전문가 그룹들이 사실은 그 튼튼제정 캠페인에 제일 많은 포션을 차지해요. 근데 그분들도 되게 어려운 상황이라니까 더 적극적으로 하셨고, 그리고 인제 챌린지 부분은 저희가 한 이제 1,000만 걸음이라고 해서 1,000명을 목표로 했는데 500명 정도 했고 목표한 만큼은 달성은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이 목표를 애초에 세우진 않았어요. '이거 쉽지가 않을 거다.' 생각해서. 근데 목표는 세웠는데 결국에는 저희가 1,000만 걸음 챌린지라는 이름은 붙였지만 원래는 1,000만 걸음을 걷고 기부도 하고 이 취지였어요. 근데 코로나가 갑자기 격상돼 갖고 걸음을 못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기념품 주고 기부받고 딱 요 정도밖에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쪼끔 제대로 해 보자.' 요런 정도여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고 저희가 방점을 두는 거는 사실은 코로나랑 상관없이 시민들과 시민들의 참여가 시민단체에서는 정말 중요하다. 그럼 어떻게 참여를 만들어낼 거냐. 그리고 참여한 시민들과는 어떻게 소통을 할 거냐. 이게 기본적인 저희한테는 되게 중요한 카드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참여한 분들한테도 계속 소식을 보내고 있고, 근데 이제 이렇게 참여와 소통을 중심에 두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가 활동하는 데 있어서 뭐 이게 하루 이틀 만에 뭐 달성되거나 이런지 않는 의제들이 너무 많은 예요. 그래서 그랬을 때 가장 강력한 뭐 지원군이자 뭐 응원하는 분들은, 힘이 되는 분들은 시민과 회원이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분들한테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소식을 잘 전달을 해서 계속 시민들이 모두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해야 되겠다. 요런 부분으로서 인제 작은 의제에 대한 커뮤니티나 이런 것들도 고민하고 있고 회원 단톡방도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발제와 질문까지 다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마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자 이게 참여연대 가장 큰 슬로건이라서
어느 조직보다 네. 시민 소통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하시고 우리 국장님이 소속된 그 팀도 시민 소통국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거 네네. 들으시면서 규모에 따라서 뭐 참여연대랑 똑같이 사실 어떤 그 회원 활동을 하기는 힘들 수 있는 단체는 저는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자기 단체 상황에 맞게끔 얼마든지 주요한 포인트는 좀 찾아갈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발제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다음 발제를 또 좀 청해 드릴 건데요. 대구 지역에 있는 장애인 지역 공동체 조민재 사무장님 이제 발제를 청하려고 합니다. 그 앞선 주제가 시민하고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였다면 저희가 이제 시민단체 활동은 뭐 몇 가지의 이 방향성이 저는 좀 있다고 보는데 권력 감시나 애드보카시 같은 활동을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과 함께하는 단체도 있을 수 있고 장애인 지역 공동체처럼 특정한 어떤 구체적인 당사자가 있는 조직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지역 공동체는 소통이라는 일상적인 언어를 쓰기도 힘든 만큼 아마 생존을 어떻게 우리 함께 버텨야 되느냐 이런 시기를 올 한 해 보냈지 않았나 싶은데 장애인 지역 공동체 조민재 국장님을 통해서 장지공이 어떻게 장애인 당사자들과 소통하고 함께 그 생존을 이겨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소개받은 대구 장애인 지역 공동체에서 활동하는 조민재입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네네, 반갑습니다. 그 화면 공유를 좀 띄우겠습니다. 네, 저는 앞서서 이계정 국장님이 하셨던 화면과 다르게 좀 어둡습니다. 예, 예, 검은 화면이고요. 예, 고립되지 않고 연결되어야 하는 우리라는 주제로 조금 발제를 준비했는데요. 장애인 지역 공동체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지역의 장애인 인권단체고요. 장애인 당사자분들과 비장애인분들이 함께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분들의 그 평생 교육을 위한 기관도 있고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기관 그리고 낮생활을 지원하는 기관 이런 서비스 기관도 함께 있으면서 동시에 이제 어, 장애인 인권에 관련된 정책과 제도 개선을 위해서 열심히 투쟁하는 단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대구가 코로나가 굉장히 심했던 만큼 코로나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조금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화면 보시면 한국의 장애인 확진자 현황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9월 말 기준 1299명이라고 되어 있고 보건복지부라고 되어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했지만 공식 통계가 아니다라고 보건복지부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상하죠. 예. 예, 사실 한국에는 정부 및 지자체의 장애인 확진자, 자가격리, 사망자 통계가 전혀 없습니다. 예, 보건복지부가 최근에 이거를 발표한 이유는 저도 이제 한국의 그 대표 발표자로 참여를 했었는데 유엔 장애인 권리위원회라는 조직이 있거든요. 거기서 얼마 전에 사이드 이벤트로 온라인 토론회를 하면서 보건복지부가 참여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뭔가 한국의 상황을 공식적으로 이야기해야 되다 보니까 그때 이제 복지부 사무관이 급하게 이제 그분이 뭐 어디 뭐 카이스트 출시라고 했나? 그래서 통계에 능해서 빨리 취합해 갖고 이제 급하게 냈다라고 하고 공식 통계는 아니다라고 계속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답답한 거는 우리나라가 비교적 코로나 확진자 현황은 좀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낮은 편이지만 영국이나 다른 외국에 보면 장애 유형별로 확진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사망은 얼마나 됐는지 이런 것들이 통계로 다 잡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없다라는 것은 한국의 장애인의 상황들이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지금 1년 가까이 지나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감염병은 사회적 약자를 먼저 공격했습니다. 그 전 세계 얼마 전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유엔 사이드 이벤트에서 전국에 이제 세계의 장애 인권 활동가들하고 논의를 하면서 좀 깜짝 놀랐었는데 전 세계의 코로나 사망자 중에 47%가 시설에서 살던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특히 대표적으로 장애인 거주 시설 또는 요양원, 정신병원 네 있었습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의 사망자의 80%가 시설 거주인이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상당히
그러니까 뭐 늙거나 장애가 있거나 어리거나 사회적 지원이 없거나 이런 분들부터 감염이 되고 지금 죽어나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한국은 지금 3차 대유행을 겪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뭐 아마 지금 수도권에 계신 분들 굉장히 힘들 건데 1차 대유행 때 가장 혼란이 컸던 것 같아요, 대구에서 일어났을 때. 그래서 대유행 당시에 사실 장애인 감염병 매뉴얼이란 건 전혀 없었고요. 그 당시에는 지원 체계도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이 확진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격리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정비되지 않은 채로 2, 3월에 폭발적으로 확진자가 늘어나고 지역 상황이 일어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그건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 현재 상황은 복지부가 그 장애인 인권 단체가 막 제안을 열심히 하고 싸워서 감염병 매뉴얼은 만들어져 있는데, 그리고 시설 같은 경우에는 예방적 코호트 격리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뭐 방역 대책이라고 발표하고 있지만, 사실상 지금은 좀 그 장애인분들을 이렇게 고립하고 숨겨두는 걸로 뭔가 상황들을 돌파하는 것 같아요, 저희 느낌으로는. 그러니까 굉장한 부작용과 반인권적인 방역 대책의 문제점들은 많이 있다. 그것들이 좀 사회적으로 드러날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건 전국에 인제 그 뭐 전체 통계는 아니고 요양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어떻게 이루어졌나를 많이 볼 수 있는 그래프고요. 대구, 경북 중심으로 졌었고 요즘 서울, 경기가 한참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장애인분들의 확진에 관련된 문제의 가장 대표적인 구조적 문제를 말씀드리면 청도 대남병원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청도 대남병원 뉴스에도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그 대남병원에 보면 노인 전문병원 그리고 대남병원, 보건소, 요양원이 다 한 건물로 붙어 있고 엘리베이터가 하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굉장히 폐쇄적인 구조고, 이 대남병원에는 정신병원 폐쇄병동이 있는데 이런 구조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났었고, 처음에는 건물 구조가 이래서 더 문제였나라는 이제 제기들이 많이 됐는데 이곳에 확진자가 총 114명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 중에 확인해 보니까 정신병원 환자 103명, 특히 그 대남병원 5층 정신병원이 폐쇄병동이거든요. 폐쇄병동은 모든 문이 감금 장치로 폐쇄가 되어 있고, 그 거주 시설의 환경이 어떠냐면 정신병원은 굉장히 심각한데 한 방에 진짜 흔히 말해서 매트 쭉 깔아놓고 막 빽빽하게 누워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감염이 한꺼번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었고, 이 병원 건물의 5층 병동에서 103명의 환자가 전원 확진되었습니다. 굉장히 심각했던 거죠. 당시에 한국의 코로나 확진 사망자가 11명이었거든요. 근데 대남병원의 사망자가 7명이었어요. 초기에 한국에서 만약에 방역 대책의 방향을 잘못 잡고 집단 코호트 격리를 유지했다면 지금은 훨씬 더 심각한 상황들이 왔을 수도 있겠다라는 좀 생각들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이 장애인단체가 정부가 처음에 확진자가 이만큼 나왔을 때 코호트 격리 조치해서 그 안에서 치료하겠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치료가 아니라 그거는 그냥 이 사람들 가둬놓고 기다리는 형태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장애인단체가 많이 했었고, 결과적으로는 모두 이제 분산 이송되어서 치료를 받으셔서 그 뒤에 사망자는 그래도 많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지역사회 장애인 삶이 좀 어떻게 바뀌었는지 조금 말씀드리면, 일단은 코로나 유행이 터질 때마다 대부분의 복지기관들이 휴관을 하고 학교 같은 경우는 휴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사회 장애인의 정보가 부족하고 고립이 심화될 수밖에 없었고, 장애인 가족분들한테 돌봄이 다 가중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사회 이용할 기관이 없으니까 장애인 혼자 계신 장애인분은 혼자 감내해야 되는 거고, 가족이 있으면 가족들이 다 감내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왜 이렇게 그 정부가 이렇게 오히려 장애인분들에 관련된 지원을 강화해야 되는 마당에 뭔가 숨겨놓는 느낌이 든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 1년을 지나오면서 제주, 광주 등지에서 장애인 가족분들이 동반 자살하는 사건들이 발생했고, 코로나로 인한 고립감과 지역에 이용할 데가 없고 돌봄 부담이 되니까
정말 이게 매년 한국 사회에 일어나는 일이지만 이런 것들이 계속 코로나로 더 가속화될 수 있겠다라는 걱정들이 있고요. 서울은 지금 발달장애인들이 외출을 못 하시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엄청 많이 발생하고 그런 것들이 극단적으로 이어져서 창문에서 뛰어내리는 추락사도 3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코로나도 문제지만 이 코로나로 인한 고립된 환경이 이 장애인들한테 어떤 삶에 영향을 미치냐는 추후에 한국 사회에서 분명히 평가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방적 코호트 격리를 지금 시설마다 하고 있거든요. 노인 요양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등에서 하고 있는데 예방적 코호트 격리가 말은 그럴싸한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거의 긴 데는 10개월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요. 시설 거주인들은 예방적 코호트 격리를 하고 있으면 외출을 일절 못 합니다. 그 안에서 계속 생활해야 되고 외출이 안 되니까 뭐 외박 이런 거 꿈도 못 꾸겠죠. 그리고 외부인이 절대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면회가 금지됩니다. 그러면 이게 감옥 생활하고 사실 다를 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서 이 장애인분들의 그런 우울이나 그 삶의 그러니까 불안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가중화되고 있고 저는 이 심리적 데미지가 굉장히 큰 상황들이 그냥 덮어지고 있구나라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비장애인들이 코로나가 이렇게 심하더라도 최소한의 생계 활동이나 인간적인 삶에 대해서는 그래도 터치를 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게 왜 시설에 계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다 강제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사실 사회가 모두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조하고 있지만 장애인분들은 그러니까 돌봄 지원이나 사회적 그 인프라들에 대한 제공들을 계속 받으셔야 되는 분들인데 거리 두기만을 강조했다가는 오히려 고립과 죽음이 눈앞에 닥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구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 그래서 고립되지 않고 연결하기 위해서 지역의 장애인 단체들이 했던 활동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우선은 2월 18일에 대구에 첫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2월 21일 날 긴급 구호 요청을 SNS나 언론에 좀 홍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구의 상황이 심각해질 수 있으니까 그리고 당시에 마스크를 구하는 것도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좀 했었고요. 그게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루트로 소개되면서 정말 많은 그 기업과 시민분들이 도움을 주셨고 그다음에 독거 및 탈시설 장애인 분들을 대상으로는 순회 방문을 계속 했었어요. 그러니까 기관들이 이용 시설들이 문을 닫으니까 이분들은 뭔가 고립돼서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그러니까 저희라도 가서 그러면 흔히 말해서 이제 저희가 소독하고 방역하고 철저히 하고 찾아가서 만나야 된다를 중심으로 해서 방문을 했고요. 그리고 자가격리 장애인분들이 발생했을 때 이제 14일 동안 활동가들이 같이 들어가서 동행 격리를 했었고 확진 장애인 역시도 당시에는 지금은 이제 그나마 확진 장애인이 발생하면 병원으로 바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병원도 못 갔어요. 확진된 채로 집에 계셨다 보니까 그분들을 위한 이제 동행 격리 지원하고 병원 입원하는 후속 지원들 했었고요. 그리고 발달 장애인 분들 같이 지적 장애나 자폐성 장애를 가진 분들은 정보 접근에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우리도 뭐 코호터 격리, 뭐 팬데믹 이런 것들 계속 일상적으로 들으니까 이해가 가지. 이 지적 장애인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뭔 말인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게 뭔 말인지 모르는 당사자가 문제가 아니라 그거를 쉽게 제공하지 않는 정부나 지자체에 문제가 있다라고 저희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알아보는 코로나19 책자라고 해서 코로나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쉬운 언어로 된 자료를 아름다운 재단의 지원을 통해서 만들었었고요.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위기 상황을 계속 알려야 뭔가 심각함이 전해지니까 이런 것들을 언론 작업들을 많이 했었고 나중에 이제 3월 달부터는 이제 1,400 장애인 가구와 700 지원 인력 가구에 마스크나 소독제, 전해수기, 뭐 방역, 간편식 이런 것들 돌리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진을 조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제 뉴스에 나왔는데 그 제가 굉장히 잘 아는 장애인 당사자 활동가기도 한데 2월 23일에 자가격리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 활동가 같은 경우에는 원룸에 혼자 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행 격리를 그 활동가들이 해주려고 해도 안전거리 확보가 안 되니까 2m 이상의 그래서 이제 혼자 생활을
감내하고 저희가 이제 하루에 한 번 정도 방호복 입고 들어가서 최소한의 이제 신변 처리와 정리들을 해줬었고요. 근데 이분이 혼자 생활하면서 되게 힘들었던 거는 이제 자가격리자한테 간편식이 오는데 뭐 흔히 이제 그냥 뭐 이제 생 야채 같은 거 이렇게 전달되고 생쌀이 오고 뭐 이러니까 이분이 이제 끼니를 굶거나 뭐 이런 경우들도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확진된 장애인 당사자분이신데 이 확진에 관련돼서 이게 뭐 병원으로 바로 입원되지 못하고 혼자서 계셔야 되는데 혼자서 계실 수 없는 분이다 보니까 이 방호복을 입은 게 이제 저희 단체 활동가거든요. 그래서 방호복을 입고 들어가서 직접적인 지원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고, 이렇게 이제 자가격리된 장애인분들 댁에 가서 이제 활동가들이 이렇게 하면서 언론을 통해서 상황을 좀 알리는 것들도 했었고요. 확진 장애인을 지원했던 활동가의 인터뷰 화면입니다. 요렇게 인제 2월에는 그때 당시에 장애인 확진자나 자가격리자가 막 연쇄적으로 발생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는 데 정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인제 그런 지원 인력 시스템이 국가가 정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그것들을 비판하고 정리하는 작업을 했었고 3 월부터는 인제 마스크나 소독제 이런 것들을 인제 포장해서 갖다 주는 배달하는 이 일들을 했었습니다. 여기 사진에 인제 사실 이렇게 기업에서 후원을 해 주셨는데 이게 이제 좀 각도가 잘 나와야 돼서 요렇게 잘 찍은 거고요. 예. 이 자가격리자한테 이렇게 직접 배달하거나 밑에 간편식 같은 거 이렇게 갖다 드리는 거고 독거 장애인분들 찾아가서 인제 어쨌든 고립감을 느끼지 않도록 계속 이제 프로그램을 계속 정기적으로 하는 모습들입니다. 아까 사진과는 다르게 이렇게 인제 사실 난장판인데 아까는 인제 후원용 사진이기 때문에 잘 찍은 거고 거의 뭐 이렇게 한 2 주 동안 계속 오는 물품들을 정리하고 포장하고 이런 작업들을 했었고 이렇게 인제 이 안에 보면 인제 조그만 비닐봉지로 해서 키트를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 키트를 다 만들어서 일일이 배달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요것도 인제 이렇게 활동가분들이 배달 나간 모습들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쉬운 정보로 제작된 인제 코로나19 자료집을 책자를 만들어서 전달해 드렸고 뭐 정기적인 방역 소독도 필요하기 때문에 체온계나 전해수기 등등을 계속 전달하는 사업들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그 당시에 인제 2월 달에 장애인분들에 관련된 자가격리를 지원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활동보조 서비스가 있긴 하지만 활동보조 서비스의 활동지원사분들은 민간 영역에 일하는 분이다 보니까 긴급 상황에서는 본인들이 못 들어가겠다 하면 안 돼. 그러니까 파견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자가 못 하겠다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분들을 장애인분들을 지원해야 되는데 지원할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저희가 민간에서 장애인 자가격리 생활지원인을 직접 구하는 형태까지도 갔었고 근데 이거는 인제 여러 가지 인제 이 생활지원인에 관련된 그러니까 이분의 전문성이나 뭐 인제 여러 가지 인제 정보들을 확인해야 되는 작업들이 있어서 실제로 실현되지 못했고 나중에 사회서비스원에서 이 부분들을 반영해서 대구의 사회서비스원이 긴급 돌봄 서비스를 인제 만들게 된 인제 기초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요런 활동들도 좀 했었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이런 활동을 하면서 사실 양가 감정을 저는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지원하면서. 그러니까 진짜 전쟁 같은 시간이었고 장애인분들한테는 참 지옥 같겠다, 지금의 시간들이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그리고 인제 사람들의 이기적인 모습들도 물론 인제 코로나 상황에서 많이 목격했었습니다. 근데 이기적인 모습들에 상처받기보다는 사실 위로받은 게 훨씬 많은 것 같고요. 그 긴급 구호와 동행 격리의 뉴스나 SNS를 보고 접한 시민이나 기업이나 공익 지원센터 같은 곳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지해 주시고 후원을 해 주셔서 사실 대구는 상대적으로 1차 대유행 때 많은 인제 방역 소독 물품들이 집중이 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올 한 해를 어떻게 이겨나는 원동력이 좀 될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진을 좀 보시면 그래서 인제 저희가 잘 작아서 보이지는 않으시겠지만 이게 시민 기업에서 해준 명단이거든요. 그래서 감사 메시지도 다 일일이 보내 드리고
손편지도 좀 적어서 보내드리고 하는 작업들을 했었는데, 네, 사실 장애인 지역 공동체는 굉장히 열심히 투쟁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CMS 후원인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곳이에요. 근데 이 코로나 활동들을 보시면서 올해 같은 경우에 물품하고 후원금만 합쳐서 2억 5천만 원 정도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1년 내내 여러 가지 방역 소독이나 코로나 검사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장애인분들한테 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시민분들한테 많은 감사를 꼭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 장애인 당사자가 저희가 전달한 마스크하고 소독제를 보고 이렇게 그 포스트잇에 약해지고 약해진 마음을 다잡고 있어요. 마스크 손 소독제 받고서 눈물이 나올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제 적어서 쪽지도 주시고 많은 장애인분들이 이 시민분들의 이런 지원, 연대와 지지에 정말 고마움을 많이 느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옆에는 이제 여러 물품들이 있긴 했지만 가장 좀 마음이 찡했던 거는 이제 세월호 유가족분들이 그 이제 특별법 때문에 지금 정신없이 활동하고 계시고 코로나 상황에서 여러 어려움들이 많이 있으셨을 건데, 이렇게 또 대구 지역에 그 소독제랑 마스크를 넉넉히 보내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 사회적 연대와 연결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생각들을 했고요. 예. 요런 것도 있어요. 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어린이가 보낸 건데 요렇게 그림 그리고 가족들하고 같이 해서 소독제하고 양은 많지는 않지만 이런 물품들도 사실 수백 개가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런 부분들에서는 정말 가슴이 찡했던 것들이 좀 있었고, 부딪힌 난관들은 여전히 지금도 있습니다. 일단 민간 협력이 안 돼요. 대구에서 계속 수없이 제안을 했고 저희가 보건복지부에도 제안을 했지만 민간 협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회의적이고 정부에서는 그냥 민간에서 얘기한 것들을 참고해서 우리 식대로 정책을 짤게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좀 답답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후원과 격려가 있지만 활동가들이 지금 오랜 시간들이 지나다 보니까 번아웃이 많이 사실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서적으로도 많이 힘들어하고 그러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좀 장기적으로 극복해 나갈까에 대한 고민들이 있고, 이 장애인분들의 현실이 근본적으로는 아직까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예방적 코호트 격리 같은 방식들을 이게 계속 장기화된다면 바꿔서 어떻게 장애인분들이 지역사회에 참여하면서도 방역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는 계속 정부와 지자체에 계속 정책 제안하고 투쟁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안전하게 거리를 좁혀 나가면서 지원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계속 노력할 것이고, 저희 단체를 포함한 대구 장애인 차별철폐연대가 있거든요. 거기에는 2월부터 코로나19 특별위원회가 계속 만들어져서 운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의 장애인 확진자나 자가격리자 파악하고 물품 지원하고 이 활동을 지금까지 하고 있고, 이 부분은 계속 앞으로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좀 말이 길어졌는데요. 이상으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민주 국장님 고맙습니다. 엄중하고도 굉장히 급박했던 그때 상황이 좀 다시 좀 떠오르는 것 같아서 다들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드셨을 것 같은데, 장애인 지역 공동체는 정부가 해야 될 일, 의료계가 해야 될 일, 뭐 이웃이 해야 될 일, 이 모든 걸 다 사실 활동가들이 현장에 뛰어들어서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이 사실 많이 좀 지났네요.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듣다 보니 뭐 한정없이 듣고 싶기는 한데 시간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그 말씀하신 내용 중에 뭐 이제 장애인들 같은 경우 어쨌든 코호트 격리, 뭐 예방적 코호트 격리 이런 용어를 쓰건 혹은 사후 코호트 격리든 코호트 격리에 대한 조치들이 많이 이루어지는 영역인데, 그렇다면 코호트 격리를 좀 넘어서는 다른 대안적 모델이 있겠는가라는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이어서 민간 협력이나 거버넌스 부분 참 사실 늘 숙제이긴 합니다. 이 부분은 또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질문을 함께 해주셔서 이 부분 좀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또 말을 길게 했는 것 같은데요. 우선 예방적 코호트 격리 관련돼서 계속 이제 세계 각국의 장애인 인권 활동가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는 긴급 탈시설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에 있는 것이 오히려 이제 방역이나 이런 인권의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소규모로 나올 수 있는 선택지를 만들어주고, 의사가 있는 분들은 나와서 지역사회 생활을 하면서 방역 지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최근에 그런 이제 전 세계 각국의 이제 그 유엔 장애인 권리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활동가들이 성명을 발표하고 각국 정부에 촉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버넌스 민간협력은 저도 사실 답이 잘 없어서 열심히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정부가 좀 더 소통과 참여를 확실하게 해주셔야 될 건데, 사실 실망감만 많이 들어서 이거는 말을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두 분의 주제 발제를 들었고요. 저희가 사실 이제 연말에 좀 따뜻한 자리를 마련해서 두 분 발제 듣고 세 분 지정 토론자 함께 모여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상상하신 토크 콘서트 같은 이런 걸 좀 상상을 했었거든요. 네, 그렇게 마련하지는 못했고 세 분의 지정 토론자를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각각 좀 다른 영역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인데 시민센터 공유사업팀의 장영식 활동가님과 아울러 박성인 대표님, 그리고 대구 환경운동연합 김민조 부장님 세 분의 이제 지정 토론자가 계신데요. 저희가 사전에 질문을 한 4가지 정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상황에 대한 뭐 단체의 변화나 이런 게 상황이 다 다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 세 개 기관들이 각각의 특징이 다 있기 때문에 아마 특징별로 이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지나가거나 혹은 지금 겪고 있거나 이럴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전체 화면은 이제 사라졌으니까 우리 지정 토론 세 분 한번 손 흔들어 주실까요? 다른 분들이 누구신지 아시게 손을 한번 흔들어 주시고 편의상 제가 질문을 드리면 그 질문에 대해서 준비해 오신 대로 짧게 좀 말씀을 해 주시는 형태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제가 대략 보니까 한 질문에 한 분이 한 2-3분 정도 관리를 해 주셔야 저희가 좀 다양한 얘기를 좀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끄떡끄떡. 네, 끄떡끄떡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단체가 사실 여러 변화들을 맞이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각각 처한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 변화는 사실 다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우리 단체는 어떤 변화들이 있었나요?" 라는 질문을 제가 드렸거든요. 요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 아울러 대표님 먼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혹시 너무 이야기 잘 갑자기 지목해 주셔서 당황하신 건 아니시죠? 순서는 제 이름이 제일 앞이 아닌데 네, 저를 그래서 먼저 먼저 지목해 부탁드렸습니다. 주셔서 네, 일단은 저희 단체 소개를 좀 짧게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들의 인생 이야기를 듣고 이제 당사자께서 자기 인생 이야기를 알 수 있도록 도움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로 이제 1대1 인터뷰나 소규모로 이제 진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단체의 변화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단 뭐 가장 노골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상반기 매출이 0원이었습니다.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고 해명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올 상반기는. 대표적으로 대구 지역에 저희가 사업장을 두고 있다 보니까 대구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저희가 갖는 걸 다 못 오게 하시더라고요. 코로나 확산에 대한 부분도 있고 이미지적인 부분들 때문에 그래서 그 연초에는 계속해서 설명하고 해명하는 부분이 많았었고요. 그리고 또 저희 또래 청년 그 기업이나 단체들이 가장 많이 느낀 문제점인데 하나는 뭐냐면은 그 신천지 위장단체라는 오해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신천지 자체가 워낙 청년 커뮤니티 중심으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청년들이 약간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한다 하면은 이제 신천지 위장단체를 인지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농담이 아니라 정말 뭐 해명문을 올리고 저희는 신천지 단체가 아닙니다라는 릴레이 이런 선언을 하는 게 뭐 페이스북이나 메일로 실제 진행이 됐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저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저희도 이제 신천지 위장단체이지 않냐라는 오해를 굉장히 많이 받았었는데요. 나중에 그 위장단체 리스트가 떴을 때는 실질적으로 아울러 모임에 지속적으로 참여한 신도가 되셨고요. 그리고 이제 위장단체 쪽으로 제가 직접 가서 특강을 했던 적도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되게 우스갯소리로 뭐 신천지 아니에요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나중에는 좀 이렇게 진지하게 우린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그래서 상반기는 정말
물리적으로도 매출이 빵이었었고 그러고 이미지적으로도 대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또는 청년들이 커뮤니티를 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제 신천지 단체라는 오해를 받아서 상반기 내내 해명의 시간을 보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맞이하셨네요. 사실 그때 대구에서 워낙 이제 신천지 교인 중심으로 확진자가 퍼지다 보니까 또 젊은 층들이 많아서 대구에서는 그것도 하나의 큰 좀 숙제였던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는 저희 우리 김민조 부장님 말씀 좀 듣고 싶은데 환경운동연합도 참여연대 같이 이렇게 회원들이 좀 다수 있는 조직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어떻게 회원들과 소통을 굉장히 고민이셨을 텐데 어떤 변화들을 맞이하셨나요? 네. 저희는 회원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환경운동단체이기 때문에 회원들을 만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고, 그리고 꼭 회원들을 만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실 밖에 나가서 하는 활동들, 대표적으로는 뭐 캠페인이라든지 기자회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이 좀 중단이 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에 대한 좀 고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는 2월 말에서 3월 초에 후쿠시마에서 터졌던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매년 이제 기리는 그런 큰 행사를 앞두고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거를 사실 1년 중에는 가장 큰 행사여서 뭐 적어도 30명 정도는 모으고 퍼포먼스도 진행을 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코로나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할까? 그렇다고 안 하고 지나가기는 이건 좀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좀 많이 고민을 했다가, 그래서 저희가 되게 엄혹한, 진짜 대구 시내가 전체적으로 완전히 텅 빈 도시가 되었던 그 시기에 3월 초에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안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기자회견을 좀 진행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우선 전화를 막 돌렸고요. 전화를 해서 기자회견을 하되 온라인으로 하겠다. 그래서 명의를 좀 허락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 명의를 종이에 출력을 해서 쓰고 의자에 붙이고, 그리고 의자가 이제 그 각각의 단체를 대신해서 서게 되고, 저희는 그 앞에서 기자회견문도 읽고 그리고 영상을 촬영해서 올리겠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퍼포먼스도 했어야 되는데, 퍼포먼스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하면 좀 더 시각적으로, 그때 중요했던 것이 또 후쿠시마 사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사능 오염수 같은 것들을 이제 아베가 뭐 방류를 하겠다고 하고 올림픽도 고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좀 알리려고 영상을 촬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유튜브에 2가지가 다 올라와 있는데 혹시나 뭐 시간이 나중에 되면 뭐 화면 공유라든지 통해서 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참여연대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온라인 총회를 급하게 전환을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온라인 총회를 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좀 반발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온라인 총회가 성립할 것인가? 그리고 온라인 총회를 하면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수락하고 하는 과정을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사람이 와서 하는 거는 오히려 쉽지만 오시라고 전화를 드려도 안 되는데 각각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강제해서 그거를 동의하도록, 그러니까 실제로는 버튼 누르는 게 다지만 그게 쉬울 것인가? 특히 우리는 연령대가 그렇게 젊지 않은데 그것에 대한 우려가 많았는데, 일단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총회로 전환을 했고, 또 실제로 뭐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겪어보니까 온라인 총회라는 게 또 새로운 가능성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낯선 것을 새롭게 시도하는 것 자체가 어렵지 사실 시작을 하면 반은 같다는 생각이 들고, 단체들이 저희도 이렇게 얘기를 나눠 보면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거든요. 사실 이제 어떻게든 방법들을 찾아내서 시도해 봤던 사례들이 많은 것 같아요. 환경연합도 그 경우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은 저희 사단법인 대구 시민센터 공유사업팀에 계시고요. 특히나 올 초 코로나가 한창 대구에서 심각할 때 상황실에서 근무하시면서 한 달 5주 정도 거의 진짜 밤낮 없이 일했던 경험이 있으실 텐데 어떤 변화를 직면하게 되셨는지 우리 장영실 쌤님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대구 시민센터 장영실입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사실 저희 대구 시민센터는 제가
뭐 활동가라고 말씀드리기 좀 민망하게 저희는 사실 대구시에 여러 가지 뭐 위탁 사업이라든지 보조 사업들 많이 맡아서 진행하고 있는 단체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그 중간 지원 조직으로서의 정체성이 좀 강한 편입니다. 그 아까 말씀해주신 그 코로나가 한창 난리인 시국에 겪었던 상황실 이야기는 제가 다음 질문에서 더 재밌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저희 센터도 다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아예 뭐 정말 매출이 0원이라는 정말 충격적인 그런 현실도 대면하셨다고 하는데 저희도 기본적으로 예산이 정말 삭감이 많이 됐죠. 대구시에서 이제 그 방역 혹은 재난 대응의 예산을 새로이 막 추가 편성을 하면서 저희에게 나눠줬던 그 재난 지원금들을 긁어 모으느라고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재정을 허리를 졸라매는 과정에서 공익센터라든지 뭐 각 센터들이 예산이 많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큰 단위 사업들이 한두 개씩 이렇게 날아가기도 하고 했던 것을 제가 봤습니다. 두 번째 큰 변화는 또 다들 동의하시고 경험하셨듯이 비대면으로의 전환이었는데요. 제가 속한 공유 사업팀 같은 경우에는 공유 아카데미, 공유 포럼 이런 큰 행사를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정말 정신이 없고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이는 또 다른 또 기회가 될 수 있었다라고 생각되는 지점은 여기 또 그 서울 참여연대에서 와 계시지만 저희도 대구에서 만약에 지역 대면으로 진행했을 경우에 모시기 어려운 좋은 강사분들을 또 이렇게 전국구로 모실 수 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아쉬운 거는 어쨌든 저희가 또 대면에 기반한 사업들을 많이 해왔잖아요. 특히나 공유대구 같은 경우에는 물품을 공유한다든지 공간을 공유한다든지 뭐 이런 활동들이 굉장히 중요한 활동들이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다 이제 굉장히 위축이 될 수밖에 없었고요. 또 뭐 이제 다른 지역으로 사례 탐방을 간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 전혀 진행을 할 수 없어서 전체적으로는 사업이 위축됐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그 아까 두 번째 질문에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다 네네. 하셨다시피 좀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들을 좀 시도하셨는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그 코로나 2월에 정말 생각지도 않게 대구 경북 지역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관심과 연민을 걱정을 받았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그 시기에 대구 시민센터는 방금 이제 센터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코로나 상황실 비상 상황실을 운영을 했었어요. 다양한 지역에서 대구에 어떤 도움을 주고 싶으신데 어떤 방법으로 어느 곳에 도움을 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던 분들이 이제 센터로 많이 문의를 주셨고 기본적으로 이제 대구 시민센터가 지역사회에 이렇게 다양한 네트워크가 있다 보니까 정말 뭐 장지공을 비롯해서 그런 필요한 곳곳에 그런 기부 물품이나 뭐 재정, 뭐 물자들을 연결하는 플랫폼의 역할을 좀 한 달 동안 진행을 했었습니다. 사실 그 과정에서 참 느낀 게 많은데요. 어떻게 지금 다 네, 어려움 바로 얘기해 주셔도 돼요. 예. 네. 같이 이어서 얘기하시는 게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예. 그럴까요? 네. 네. 기본적으로 아까 저는 그 민관 협력의 안타까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 저도 굉장히 절실하게 느꼈었는데요. 당시에 저희가 사실 긴급하게 이제 이렇게 공고를 냈었죠. 이렇게 대구 경북을 도와주고 싶은 분들 이러한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에 뭐 이주 여성자분들, 외국인 뭐 노동자분들, 뭐 장애인 공동체 분들, 뭐 쪽방, 뭐 그리고 청소년, 뭐 여성 공동체 다양한 곳곳에 이런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이제 게시를 해서 많은 자원들을 저희가 받아서 연결한 작업을 했는데 사실 이거를 시가 너무너무 경계하고 우려하면서 왜 그런 역할을 하느냐, 왜 민간에서 그런 역할을 하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막 해주셔서 제가 본의 아니게 주무관님이랑 디베이트를 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아니 이건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저희는 1,000만 원 이상 모금할 경우에는 뭐 신고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규정도 있고 기부를 받게 되면 그런 거 다 알고 관련해서 관리하고 지키고 있고 지금 당장에 필요한 자원들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너무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종국에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수많은 기부 물품과 자원들이 대구 스타디움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긴급한 재난의 순간에 필요한 그 도움이 가야 될 곳곳에 바로바로 그렇게 자원을 분배하는 역할을 행정이 그렇게 유연하게 대처하기는 참 어려운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은 그 기억을 통해서 이럴 때야말로 행정이 좀 이렇게 시민사회와 함께 연대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서로 윈윈한다고 생각하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경계를 하는 것일까, 그런 고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네네. 뭐 아까 이 얘기는 중복적으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사실 워낙 위급한 상황이다 보니까 협력 체계가 안정적으로 구축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어디까지가 우리 일이고 어디까지가 이제 민간의 일인가, 그것을 우리가 뭐 다양하게 해본 경험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이런 혼선들이 각 지역에서 다 있었던 사례들은 많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 우리가 꼭 극복하거나 해결해야 될 과제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우리 민조 부자님 뭐 앞서 다양한 사례 좀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보내주신 글에 보니까 그 연령층을 한번 파악을 하셨더라고, 환경연합 회원. 네네. 그저 네네. 그거 보고 상당히 좀 색달랐는데, 네네. 사실 이제 온라인에 익숙한 세대와 오프라인에 익숙한 세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시민사회단체가 여러 연령을 함께 만나야 되면 온오프라인 사실 같이 넘나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측면에서 어떤 뭐 기회가 됐을 수도 있겠다, 혹은 네. 또 다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다 싶은데 조금 소개해 주시죠. 네. 사실 뭐 저희 단체뿐만 아니라 아마 좀 역사가 오래 이어져 온 단체들은 비슷한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저희 조직의 평균 연령이 좀 높은 편이고요. 생년월일이 등록된 회원 중에서 일단 저희가 파악을 해봤더니 684명 중에서 40대가 216명 정도였고요. 그리고 50대가 289명이었고, 그러면 40, 50대가 거의 한 반 이상 60, 70% 정도 차지하거든요. 그리고 60대가 87명이에요. 그러면 거의 평균 연령이 50 이상이 되거든요. 이게 점점점 고령화가 되어 갈 텐데, 이에 반해서 20, 30대 비중은 17명. 그러니까 20대가 17명이고 30대가 57명이더라고요. 그래서 다 합쳐도 100명이 지금 안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는 코로나나 비대면 시대에 맞춰서 온라인으로 전환을 하자고 하고, 또 뭐 계정이나 이런 것, 뭐 SNS 쪽으로 활발히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에서 소외되는 분들이 또 계시겠다라는 거를 또 활동하면서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왜 그러면 이렇게 우리 연령대가 이렇게 되었는가를 좀 또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원인에는 주요하게 활동하는 활동가와 또 임원들의 연령이 그 연령대가 많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또래 집단이 많이 들어와서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조금 더 보완하려면 20, 30대 활동가와 그리고 20, 30대 임원 비중, 요즘에는 뭐 일부러 영역을 나눠서 여성 영역, 청년 영역 이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비중을 좀 늘릴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젊은 층과의 소통 말고 아날로그 방식의 소통도 조금 하면 좋겠다라는 지적을 해주셨어요. 저희 운영위원님이. 우편물 저희가 그 소식지를 계속 발송을 했었는데, 소식지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중단이 되면서 단체 소식을 알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을 좀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이 꼭 소식지여야 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이 필요하지만, 어쨌건 가능한 전 연령대와 소통할 수 있는 채널 혹은 뭐 방법을 좀 강구를 해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역시 온라인 시대에도 온라인과 함께 아날로그 방식을 놓치지 않는 게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 과정에서 또 생각지 않은 숙제를 받아들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을 이제 하나하나 풀어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제가 제일 먼저 이제 박성희 대표님 말씀을 청해 들었는데, 아마 들으시는 분이 매출이란 용어를 써서 저분은 단체 활동가인가 기업가인가, 근데 내용은 얘기 들어보니까 청년단체 같기도 좀 헷갈리실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아마 본인도 스스로의 정체성을 굉장히 다양하게 갖고 계실 것 같은데, 형태는 기업을 운영하시면서 내용은 공익적 활동을 추구하고 지역의 건강성을 함께 도모하는, 뭐 제가 해석하면 그런 활동을 하는 단체 기업인 거죠. 근데 아마 원래 매출은 0이었지만 또 색다른 사업이나 기획을 한번 하신 사례가 있는 걸로 아는데, 실패 박람회라든가 이런 네. 것들을 진행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고런 시도와 또 어려움 요런 것도 조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정체성을 표현하자면 소셜 벤처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비영리와 영리를 넘나들면서 네,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상반기는 매출 0이라는 아픔이 있었지만 6월부터는 본격화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단체에서 시도했던 방법, 그다음에 앞서 말씀하신 실패 박람회에서 시도했던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어려운 점을 제가 같이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짧게 해 아까 주세요. 네, 네. 소규모로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중간에 한 분이 전화를 받고 나가시더라고요. 보건소에서 전화가 왔다고. 그러니까 이제 확진자 접촉을 했어가지고 교육 자체가 중단돼 버린 그런 상황이 2번이나 발생을 했었거든요. 이게 정말 다른 이야기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두 번째로는 실패 박람회를 할 때 지금 대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몇 안 되는 행사 중 하나로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작년에는 동성로 광장에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면 비대면으로 저희가 이제 그 온라인 방송으로 2박 3일 동안 진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전면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 아무래도 장점은 이제 좀 다양한 사람들이 유입할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좀 진행에 대해서도 좀 사람들이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힘들었던 점은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여태까지 해보지 않았던 방법이다 보니까 모든 과정 자체를 비대면으로 풀어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은 한 번 같이 회의를 해서 진행하면 끝날 문제였는데 뭐 예를 들어 여러 번 전화를 해야 된다거나 매뉴얼을 여러 개를 만들어서 보급해야 된다거나, 그러니까 철도를 깔면서 철도를 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의 연속이었었고요. 두 번째로는 초상권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오늘 아까 행사 시작 앞서도 초상권 안내를 해주셨는데 이게 줌으로 접속했을 때 우리가 뭐 개인정보 동의서를 다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뭐 이런 부분부터 해서 이제 기록에 남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해석 이해들이 다 다르시더라고요. 모든 조건들을 다 이제 새롭게 매뉴얼을 만들어서 대응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흥미로웠던 것들은 줌을 즐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 줌에서 이렇게 하이파이브를 같이 이렇게 한다거나 사회자랑 플래시를 터뜨려서 이렇게 응원을 한다거나, 또는 친구들도 요즘은 줌 통해서 술자리 가지자고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나름의 이런 온라인 컨텐츠를 즐기는 방법들도 찾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말씀드리니까 재밌는 게 떠오르던데 저희 어릴 때 노래 중에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근데 요즘 이제 줌 하다 보니까 이게 텔레비전이라고 상상을 한다면 모두가 다 좀 주인공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마지막 질문 짧게 하나 드리고 저희 이제 참여자가 한 20, 지금 현재 다 들어와 계신 분이 31분 계시네요. 그래서 많은 분 얘기는 못 듣겠지만 지금 질문도 하나 올라와 있고요. 누가 답변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몇 분 얘기를 같이 한번 들어보는 시간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세 분 토론자분께 짧게 이제 질문을 드릴게요. 저희가 사실 이제 소통을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 뭐 이거냐 저거냐 꼭 이렇게 결정할 거는 없다고 생각을 드는데 코로나19라는 한 번도 이렇게 우리가 예습을 할 수 없었던 재난을 맞이하고 나서 여러 가지 고민이 한꺼번에 저는 밀려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 우리는 온라인 아니야. 무조건 뭐 소규모라도 오프라인으로 가야 돼.' 이렇게 자기 정체성이 명확하게 확립될 수도 있었을 것 같고, 혹은 '아 이런저런 가능성도 있네.'라고 한번 가능성을 찾아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분께서 조직을 운영하시면서 '그럼 우리 조직이 앞으로 나가야 될 소통이나 방향이나 추구하는 건 어때야 될까?' 혹시 뭐 정리되지 않았더라도 잠깐 지금 현재 상황에 생각하고 계신 게 있다면 짧게 마무리 발언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박성민 대표님이 저에게 화면이 잡혔기 때문에 바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언제나 저희 일바따로. 네. 네. 사실 저희도 온라인 컨텐츠에 대한 제의를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그 인터뷰한 정보들을 영상을 찍어서 업로드하면 어떻겠느냐. 근데 저희는 결론은 우리 무조건 이제 오프라인으로 간다라고 결론을 내렸거든요. 왜냐하면 온라인 컨텐츠로 가기 위해선 그만큼 장비나 어떤 등장인물의 어떤 유명성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사실 저희가 느끼는 변화의 지점은 실제 사람들이 만나서 대화 내용 자체보다는 눈빛을 교감하고 이제 서로 간에 대화 나누면서 생기는 변화들이 훨씬 더 컸었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더 한 가지 더 가능성을 본 게 코로나 터지고 미담을 많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자녀분들이 부모님들에게 더 자주 전화를 한다거나 좀 자기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다거나 집에 물건을 정리하는 등 뭔가 좀 자기를 되돌아보고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생겼다라는 피드백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사람들이 좀 더 깊은 관계를 더 많이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민조 부장님, 예,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네네. 저는 그 제 말 대신 화면으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아, 50초. 50초 영상 가능하겠습니까? 네, 가능하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올려주십시오. 네네. 참고로 끊김 현상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네. 네, 줌은 영상이 안정적이지가 않아서. 지금 얘기할까요? 김민조 부장님 소리가 안 나오는데요. 안 나요. 혹시 원래 안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 소리가 원래 나오는데 저희한테는 나오는데 네, 음성 그냥 공유도 네, 영상으로만 봐도 영상도 보셔도 될까요? 됩니다. 네네. 네, 그거만 보셔도 됩니다. 네. 아, 네, 제가 이거를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네, 어머나 빨리 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이걸 보여드렸던 게 다른 게 아니라 저희가 주로 하는 활동들이 이렇게 전환되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확대해 나가겠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고, 네. 저희는 오프라인 위주의 활동을 사실 할 수밖에 없는데, 온라인을 병행하는 것이 저희들의 지금 지어진 숙명이 아닌가 생각해서, 저도 박성희 님처럼 오프라인에 집중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싶은데, 저희는 사실 두 개를 다 해야 되는 입장이라고, 네. 그걸 잘 맞춰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한번 제대로 잡아보시겠다는 환경이라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장영실 매니저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도 간단히 아까 같은 맥락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대구 시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런 지역에 토착화된 어떤 그런 시민단체로서 저는 지역사회 공동체를 더 단단히 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결국엔 이 재난 그 감염병 시국이 비대면을 활성화하기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또 다양한 아주 광역적인 다양한 정보들을 수합할 수 있지만 결국에 이것을 대면 지역사회에서 지역 공동체에서 얼마나 토착화할 수 있느냐 이게 정말 저는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까 이제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정말 깊은 관계를 더 깊이 맺고 뭐 지역 의료라든지 지역 뭐 공공의료라든지 지역 복지라든지 뭐 지역 경제, 지역 뭐 기업, 마을 기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저는 어쨌든 지역화가 계속 가속되고 그게 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측면에서 저는 대구 시민사회만의 그런 뭐랄까요 지역화? 네, 그리고 네. 지역 공동체를 더 탄탄하게 해가는 과제가 우리에게 남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래도 보내주신 메모에 그게 굉장히 이제 문구가 기억이 나서 제가 줄을 치면서 읽었는데 20-30년 정도 온 나라가 세계화를 외쳤잖아요. 지구촌 세계화 이렇게 외쳤는데 지금 더 작게, 더 소규모, 더 지역으로 향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우리가 토착할 거냐에 대한 과제를 가져간 이 말씀을 해주셔서 굉장히 공감이 갔던 것 같습니다. 예. 지정 토론자 3분 우리 토크 콘서트 하면서 따뜻하게 함께 얼굴 보면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뭐 온라인 상이라도 이렇게 하니까 괜찮은 것 같네요. 말씀해 주시고 준비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아마 이 답변을 보시고 혹시 저는 누구라도 답을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사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시민이나 당사자의 피로감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활동 영역별로 그런 감정적인 위로와 소통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우리 최지은 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저희가 사실 올 상반기에 상황실 운영하면서 저도 이제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청소년이나 혹은 뭐 시설에 계시거나 아니면 뭐 사회적 약자의 어떤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이 코로나가 한바탕 휩쓸고 나서 그 이후에 가져야 되는 그 시간들을 어떻게 이제 견뎌야 되는 이런 어려움을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 사회가 아직 그거에 대한 준비는 없는 것 같은데, 혹시 뭐 참여연대도 좋고 장지공도 좋고 아니면 토론자 중에서라도 저는 작게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 어떤 요런 사례를 가지고 모임이나 이런 하신 경험이 있으시다면 질문하신 분에게도 좋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를 여신 분이 안 계시네요. 모두 음소거에 계시네요. 혹시 아니면 참가자 중에 누구라도 얘기를 해주셔도 좋습니다. 조민재 말씀, 국장님이 네, 여셨습니다. 네, 말씀드려도 되죠? 네,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아, 저희도 뭐 결국은 이제 위로와 소통이라는 게 되기 위해서는 또 돈이 필요하더라고요. 예. 일단 그래서 이게 참 난감하긴 한데, 뭐 저희가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인권재단 사람에서 좀 지원을 받았었고, 이제 활동가의 그 코로나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심리적인 부분들을 지원하는 사업을 이제 받았었어요. 그래서 이 장애인 당사자분들이나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소진된 활동가분들이 이제 정기적인 뭐 10회기 정도의 뭐 이제 심리 상담들을 좀 진행하면서 뭐 그런 부분들을 좀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되기도 했고, 그리고 실질적인 이제 장애인 당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립되어 있다 보니까 이 뭐 그 자가격리 중에 또 부상을 입어서 목 수술해야 되는 분, 이런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좀 있어서 그런 식으로 조금 해결했던 경험들은 있습니다. 네, 우리 최지은님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희 오늘 이 자리도 약간의 이런 취지가 있습니다. 그 대구에서 코로나 문제에 대한 그리고 관련한 토론회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여러 가지 정책적인 실책에 대한 문제 제기, 그리고 이제 의료 체계에 대한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 행정에 대한 뭐 문제 제기도 굉장히 많았는데, 정작 이 코로나를 겪었던 우리 당사자들이 한번 모여서 얘기해 보는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 포럼의 기획은 4월부터 계속 됐었는데 계속 이제 미뤄지고 하면서 이제 연말까지 오게 됐습니다. 요 자리도 어쩌면 최지은님 말씀하신 뭐 위로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한 서로의 소통, 이런 자리로 마련됐다는 거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참여자 중에 뭐 의견을 주셔도 되고 질문을 주셔도 되고, 혹은 오늘 발제 들으시고 뭐 간단하게 소감을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누구라도 자유롭게 조금 말씀을 듣는 시간을 잠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별히 없으신 거죠? 예, 예. 네. 예, 특별히 예, 우리 노동욱 청년센터 노동욱 팀장님, 예, 네. 말씀해 주십시오. 네, 발제를 뭐 이렇게 쫙 다 못 듣고 중간중간 그래도 들었는데요. 일단 되게 수고하셨다, 일단 감사하다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지역에서 장지공에서 그 공공기관 행정에서 사실 감당하지 못한 참 빈틈들을 너무 훌륭하게 잘 메워주셔서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고, 물론 이제 소외되신 분이 계시긴 하지만 잘 감당해 주셨고, 또 활동가들이 좀 탈진 일어났다는 이야기 들으니까 되게 또 마음이 짠하고 마음이 아프고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계속 이렇게 이제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또 저희들이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를 함께 좀 연대해서 어떤 역할들을 감당해야 될지 지속적으로 좀 이런 논의와 협의의 과정들, 이런 것들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좀 지역을 넘어서 지금 또 수도권에서 더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또 저희는 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지역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좀 공유하고 고민하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노동욱 팀장님 감사합니다. 예, 우리 김수용 선생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아마 조민재 국장님이 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발제하시는 과정에 좀 담겨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만,
그래도 조금 더 강조하실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회적 거리를 강조하다 보니까 장애인들은 그 사회와의 계속 그 소통이 더 멀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해결해 나가야 될 방안이 있을까요?라는 아주 어려운 질문을 주셨네요. 예. 저희는 이런 이제 토론회나 이런 것들을 저희도 마찬가지로 줌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요. 이제 일상에 계신 중증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줌 활용이 굉장히 어려우시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옆에 있는 지원 인력이 그것들을 할 수 있어야 되거나 혼자 계신 분들은 누가 가서 이제 해줘야 돼서 결과적으로는 그런 방식들을 저희는 일정 정도 포기를 했고 다 방문해서 일단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방호 장비가 되게 많아요. 뭐 안면 뭐 페이스 가드부터 시작해서 뭐 니트릴 장갑 뭐 이런 것들하고 체온계하고 다 이동형으로 다 준비해서 이제 오히려 만나는 방식이고, 최근에 이제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에서 이런 방식들을 개발하기 위한 예산을 뭐 5년 정도 이제 프로젝트로 몇 억씩 이렇게 책정해서 사회 분야에 공모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장애인 분야 쪽에도 아마 그런 방식들이 조금 이제 적용되고 시도되는 사례들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계정 국장님도 아마 의견을 좀 주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예. 마이크를 푸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뭐 의견이라기보다는 오늘 참가한 소감 네네, 말씀해 주세요. 잠깐 좋습니다. 나누고, 예. 네. 저희는 이제 뭐 제가 발표 사례 공유 들었던 것처럼 온오프라인은 같이 가야 된다라는 게 더 방향성을 그렇게 잡아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특히 이제 아카데미라는 교육기관에서도 공동체 교육을 되게 중요시 생각은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도 오프라인 강좌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던 건데, 결국에는 공동체 교육이라고 하더라도 온오프가 합쳐지면 더 시너지를 낼 수 있다. 그런 게 있었고, 또 하나는 그게 한번 이제 경험을 한 거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온라인에 대해서. 근데 이미 경험한 거는 되돌이킬 수 없다.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적절하게 온오프를 합칠 거냐라는 게 저희한테도 과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매달 회원들한테 보내고 있는 소식지가 있는데, 그게 내년 1월 주제가 코로나와 나 이거든요. 그래서 1년 내년 1월 10일이 첫 확진자가 나온 날인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공포와 불안만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내야 되지 않겠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주제를 정해서 관련된 글들을 정리하려고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오늘 제가 이제 계속 참여하면서 느꼈던 게, 정말 생생한 얘기를 들을 수 있었구나. 이 구체적인 얘기들. 그러니까 뉴스에서는 사실 이게 되게 피상적으로 보이거나 아니면 두루뭉실하게 뭐 어디가 힘들다 뭐 이런 정도였었는데, 이 구체적인 상황들이 사실 궁금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코로나 상황에서 사회 안전망을 강화시키자라는 제도적인 측면의 활동을 되게 집중을 하고는 있었지만, 그 제도가 필요한 구체적인 현장에서는 어떤 힘든 것이나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만나기가 쉽지가 않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 발표하신 분들, 토론자로 참여해 주신 분들의 말씀이 되게 공감도 많이 됐고,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오늘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직접 모시고 함께 얘기 나누고 싶었는데 멀리서나마 생생하게 그래도 얘기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시간도 잘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겪었던 일은 없었던 일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겪었던 거를 어떤 과제로 풀어낼지는 이제 각자의 숙제로 남겨지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코로나와 나라는 주제에 있어서 대한민국 사람 누구도 비껴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정말 그런 주제를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다뤄보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럼 오늘 토론 진행은 순서 여기까지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사실 좀 신청을 해주셔서 저희가 처음 진행한 온라인 행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어요. 저희 공익센터 6명인데 보이지 않으시겠지만 곳곳에서 지금 굉장히 긴장하면서 지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모두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저희 센터 팀장님께서 공지사항 몇 가지 말씀드리고 토론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네,
엄청나게 긴장해서 숨 넘어갈 것처럼 문을 열었던 이선영입니다. 마무리도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저희가 약속한 시간에 정확히 맞춰서 끝났고 이 역사적인 장면을 한번 남기고 싶다. 그래서 기념 촬영을 할까 싶은데 기념 촬영 하시고 싶은 분들은 비디오 중지를 꺼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 자 괜찮으신가요? 기념 촬영? 네. 자 그러면 한번 하나 둘 셋 하면 손을 한번 흔들어 볼까요? 하나 둘 셋. 자 연습이고 이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욱 매니저님 찍어주세요. 자 오늘 모두 포럼 한다고 1시간 반 동안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네, 촬영이 잘 됐을 겁니다. 요 사진 찍은 거 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메일로 더 보내드릴 거는 원하신 분들 많았는데 발제하신 분들하고 토론하신 분들이 보내주신 원고들 저희가 개인 메일로 다 보내드리고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이 덜 된 것들이 있으면 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포럼 내용과 영상은 저희 공익센터 홈페이지에 영상이 촬영됐거든요. 업로드할 예정이니까 확인해 주시고요. 마지막 중요한 한 가지. 오늘의 포럼이 기획한 대로 잘 진행되었는지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어서요. 설문지를 문자로 링크 걸어드리면 설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모두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바쁜 연말 아프지 말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